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Two Stage Object Detector라는 타이틀로 수업을 했었고, 네, 안재관 학생이 오피스 아워가 따로 있을까요? 따로 있진 않아요. 근데 메일로 보내시면 뭐 서로 약속 잡아서 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조교분하고도 그런 식으로 약속 잡으면 되고, 저하고도 뭐 질문 있으시면 약속 잡으면 됩니다. 그런 건 부담 없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태스크가 있었는데 그 전엔 클래시피케이션을 다뤘잖아요. 네, 클래시피케이션이라 하면 전체 이미지가 레이블 하나만 딱 붙이는 거죠. 이게 고양이 이미지다, 개 이미지다 이런 식으로 전체 이미지를 얘가 무슨 분류인지를 알려주는 건데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미지 하나에 일단 여러 개의 물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물체가 각각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럼 이제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이겠죠.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얘네들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 플러스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 개의 물체에 대해서 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배웠던 클래시피케이션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어떤 기능이 더 추가가 돼야겠죠. 특별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거를 이제 잘 예측을 해야 되니까 바운딩 박스 그냥 그러니까 물체의 경계를 준다 그래서 바운드를 준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고요. 바운딩 박스를 프로포저를 먼저 하고 그 프로포저를 한 다음에 그 바운딩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바운딩 박스가 허당이었는지 아니면 좀 괜찮은 물체가 있는지 그 물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하는 거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투 스테이지 네트워크였죠. 프로포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분석하는 단계. 근데 프로포저를 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나왔던 거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 이제 처음에 나왔죠. 근데 이게 뭐 그냥 안 좋은 방법은 아니고 괜찮은 방법이에요. 어떤 가정하에 각 바운딩 박스를 분석하는 시간이 짧다는 가정하에 슬라이딩 윈도우는 괜찮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다양한 박스를 프로포즈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딥러닝 시대가 되면서 바운딩 박스를 하나 분석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죠. 그렇게 되면서 슬라이딩 윈도우처럼 무지막지하게 프로포즈를 하면 좀 안 좋다라는 게 이제 대세가 돼버렸죠. 그래서 좀 박스를 조금만 프로포즈하고 싶다. 그래서 이미지를 좀 분석해서 서로 비슷한 픽셀 기지 모은 다음에 셀렉티브 설치라는 이제 별도 프로포즈된 논문에 있는 기법을 사용해서 박스를 프로포즈 하자라는 게 이제 그 다음 어프로치였죠. 그래서 훨씬 더 작은 개수, 2000개, 사실 되게 많아 보이지만 네, 2000개 밖에 프로포즈를 안 하도록 바뀐 겁니다. 슬라이딩 윈도우에 비해서는. 그래서 속도가 좀 더 빨라진 측면이 있고요. 자, 그럼 프로포즈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를 분석을 해서 이게 뭔지 알려줘야 되고 플러스 그 박스가 좀 나이브하게 쳤기 때문에 좀 더 리파이닝 하는 작업을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될 텐데 그거를 RCNN이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근데 훌륭하지만 무지막지하게 느렸습니다. 아마 이미지 하나 가지고 다 박스치고 분석하는데 40초 정도 걸렸다고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거를 쭉 보자면 일단 이미지 하나에서 박스를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2000개 정도 박스를 셀렉티브 설치를 돌려서 뽑아내고 그 다음에 통과해야 되는 게 CNN인데 CNN이 고정된 인풋 크기를 받다 보니까 왜 고정된 인풋 크기를 받냐면 CNN 자체는 사실 인풋 크기랑 상관없는데 맨 뒤에 있는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고정된 인풋을 받기 때문에 그 계속 앞으로 가다 보면 오리지널 인풋 크기도 픽스된 인풋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억지로 맞추는 과정, 다 꾸기는 과정이 이제 warping이 되겠죠. 어떤 박스는 세로로 길고 어떤 박스는 가로로 길고 할 텐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리사이즈를 억지로 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좀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warping을 한 다음에 이제 CNN을 비로소 통과시켜서 적절한 피처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박스 안에서 그 CNN이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용도로 나온 데이터셋만 갖고 트레이닝 하기에는 너무 데이터셋이 적어서 이미지넷 같이 클래시피케이션 용도로 나온 데이터셋에서 일단 많이 똑똑하게 만들어 놓고요. 프리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디텍션 용도로 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따로 드렸습니다. 이때 썼던 아키텍처가 2012년에 나왔던 알렉스넷이라고 했었고, 이렇게 해서 피처를 다 뽑아낸 다음에 뒤에서 하는 게 이제 각 클래스별로 SVM을 넣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을 리니어 리그레이션 했던 것 같죠? 네, 그걸로 이제 리그레이션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박스 중에서 괜찮은 박스들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는 넘맥 서프레션까지 해서 이 복잡한 것들을 다 일일이 고안을 해가지고 딱 처음 냈으니까 임팩트가 상당히 큰 논문이죠. 이게 초대 기록으로 남을 만한 오브젝트 디텍션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이걸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여기서 하나라도 고쳐서 성능을 높이면 이제 논문이 되니까 열심히 여기서 고치기 시작했을 거고, 처음으로 나온 주목할 만한 게 SPP 넷입니다. 여기서 주목한 점은 요거예요. warping. warping 하기 싫다. warping하면 정보가 많이 손실된다. 근데 warping을 왜 해야 되냐? 제일 뒤에 있는 레이어에 fully connect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풋 사이즈 맞추려고 warping을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CNN 쪽에서 풀링할 때 풀링을 원래 이제 풀 사이즈를 잡을 때 그 박스 몇 개씩 묶을 거냐를 하는데 몇 개씩 묶을 거냐로 하지 말고 몇 개로 나눌 거냐로 정하자라는 거죠. 몇 개로 나눌 거냐로 풀링을 하는 겁니다. 몇 개씩 묶을 거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8x8이어도 두 개로 나누면은 이제 4개, 4개, 4개 이렇게 묶는 거고 16x16이어도 두 개로 나누자 그러면 8, 8, 8, 8로 묶는 거고 그럼 풀 사이즈가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하지만 개수는 내가 정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사이즈의 인풋이 들어가든지 그 풀링만 통과하면 똑같은 사이즈로 바뀌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풀링을 하자라는 거고 그때 풀 사이즈를 하나로만 해놓으면은 여러 종류의 피처를 다 캡처하기 어려우니 다양한 사이즈의 풀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넣어가지고 스케일 인베리언스를 달성하는 게 SPP 넷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Fast RCN에는 SVM 빼버리자. 소프트맥스로 넣으면서 이 부분 따로 트레이닝할 필요가 없어져서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 쪽도 로스에 묶어가지고 멀티태스크 로스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엔드-투-엔드로 트레이닝이 전체적으로 된 거죠. RCN에는 CNN 따로, SVM 따로,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 따로 다 트레이닝 새로 했어야 되는데 패스트 RCN에는 한 번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Faster RCN에는 Vision Proposal 네트워크를 Selective Search 같은 걸로 CPU에서 돌리기보다 아싸리 이것도 따로 트레이닝 해버리자. 트레이닝을 하는데 어디서 트레이닝을 하냐면 CNN이 피처 맵을 뽑으면 그 피처 맵에서부터 박스를 토해내도록 인풋 아웃풋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트레이닝을 하면 사실은 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좋아지는데 뭐가 좋아지냐면 GPU에서 돌릴 수 있다라는 게 좋아져서 훨씬 사실 더 빨라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좀 재밌었던 점이 슬라이딩 윈도우가 다시 부활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리지널 인풋은 사이즈가 무지하게 크지만 지금 비전 프로포저는 피처 맵에서 하기 때문에 이미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거기에서는 다시 슬라이딩 윈도우 개념을 살려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투 스테이지 대신 원 스테이지 계열도 계속 발전을 해왔는데요. 원 스테이지랑 투 스테이지랑 차이는 뭐냐면 투 스테이지는 일단 박스를 프로포즈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 박스들을 들여다봐서 이게 긴가 아닌가를 판단한다면 원 스테이지는 그냥 한번 쓱 보는 과정에서 박스와 클래시피케이션이 동시에 somehow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자르듯이 박스, 그 다음에 뭐 그 박스 분석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는 것인데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YOLO라는 기법과 SSD라는 대표적인 기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동기는 이렇습니다. 바운딩 박스와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을 동시에 하는 하나의 모듈을 개발할 수는 없을까? 이걸 왜 이런 동기를 가지게 되었냐면 빨리 하고 싶어서 기본적으로는 좀 빠르게 하고 싶은 겁니다. 박스 한 다음에 일일이 분석하고 그럼 시간 걸리니까 동시에 다 처리하면 이제 빨라질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인타이어 이미지를 한 번만 보기 때문에 원래 박스 프로포즈를 하면 인타이어 이미지를 봤는데 그 본 결과 박스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박스를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싱을 여러 번 하는데 얘는 인타이어 이미지를 한 번만 봤을 때 결과가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추가 프로세싱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YOLO라는 기법이고 CVPR 2016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You Only Look Once라는 것의 약자인데 인사이트가 되게 중요해요. 논문 쓸 때, 연구할 때. 보통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논문 쓸 때 약간 사람이 행동하는, 우리가 특히 비전의 경우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인지하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봐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거죠. 너가 어떤 이미지를 보고 박스를 찾고 뭐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언제 쓱 보고 여기 뭔진 모르지만 물체가 있어 한 다음에 각 물체를 다시 들여다봐서 이게 무엇인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번 쓱 보면 그냥 인지가 한 번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네트워크도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 하는 게 좀 더 그런 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한 번만 처리하고 바운딩 박스를 하나씩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하나씩 처리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그냥 심플하게 CNN을 하나만 트레이닝해도 될 거다. CNN 하나만 트레이닝해도 거기서 나온 피처 가지고 박스도 프로포즈를 할 수 있고 클래시피케이션도 동시에 다 할 수 있을 거다. 이런저런 모듈을 다 각각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면 이런 자기들이 만든 CNN이에요. 이거는 뭐 VGG나 뭐 레지넷이나 이런 건 아니고 욜로 계열은 자기들이 직접 만듭니다. CNN. 그래서 24개의 컴브 레이어랑 맨 뒤에 있는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여기 X 찾쳐진 부분 이 두 개를 더해서 CNN을 통과시키면 그냥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CNN 결과물로 클래시피케이션만 되는 줄 알았는데 CNN의 결과물로 이런 박스 쳐지고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동시에 모든 게 다 되는 게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상당히 빠를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인퍼런스 할 때 파이프라인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얘가 이미지고 여기서부터 이런 박스랑 뭐 얘가 개다, 자전거다 이런 거를 이제 토해내야 되는 과정이고 이 중간에 뭐 이런 두 개 뭔지 모를 게 있네요.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이미지를 그리드로 쪼갭니다. 그리드로 쪼갭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7개씩 쪼갠 겁니다. 총 49개 7x7으로 쪼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그리드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각 그리드마다 뭘 하냐면은 바운딩 박스를 비계를 프로포즈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의 셀에서 프로포즈된 바운딩 박스는 그 바운딩 박스의 센터 포인트가 그 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포인트가 그 셀 안에 있는 바운딩 박스를 비계 정도 프로포즈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물체에 속한 것일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지금 셀마다 아마 2개씩 프로포즈 됐을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가 여러 개가 지금 쳐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바운딩 박스에 포함되는 정보는 이제 여기 5가지와 같은데 이 뒤에 있는 4개는 기본적으로 사각형을 그리는데 필요한 정보들이에요. 센터 포인트가 필요하겠죠. XY 좌표, 센터 포인트 XY 좌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높이.
그다음에 넓이. 그거 있으면 사각형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이, 넓이. 그래서 네 개는 박스에 관련된 정보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PC라는 게 confidence level이라고 실제 그 박스 안에 내가 어느 정도의 confidence로 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박스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일 거다라는 이제 자신의 그 확신의 레벨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이 박스에 물체가 밸리드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밸리드한 오브젝트를 위해서 나의 박스 현재, 이 박스의 위치가 정확합니다. 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는 컨피던스 레벨이고, 이거는 확률로 나타내지는 겁니다. 0에서 1 사이로.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브젝트니스라고 밸리드 그 오브젝트가 있다 없다에 대한 확률에다가 뭘 곱하냐면 IOU를 곱합니다. 그 오브젝트의 정답 박스와 어느 정도 겹치느냐에 대한 IOU를 곱해서 이제 TC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각 셀마다 뭐 예를 들면 2개 정도 박스가 다 프로포즈가 되고 거기마다 5개의 정보가 있죠. 그것과 별도로 뭐가 진행되냐면 각 셀에서는 이 셀에 프로포즈된 박스들의 대표로 어떤 클래스가 이 셀에서 난 프로포즈 할 거다라는 걸 정해줘야 됩니다. 결국 이 셀에 센터 포인트를 둔 박스들을 종합해 본 결과 나는 이 셀이 프로포즈하는 건 뭐 개입니다, 고양입니다, 뭐 이런 걸 정해줘야 돼요. 보시면 여기에 각 셀마다 대표 주자들이 여기 파란색 아마도 개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들은 자전거일 거고, 여기 있는 건 차일 거고,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겠죠 아마도. 이런 식으로 대표 주자들이 클래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데이터셋에서 취급하는 클래스가 C개가 있다. 뭐 아마 20개일 거예요. 20개 정도 있다. 그러면은 오브젝트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어떤 클래스일 거냐라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구해서 그거를 쭉 이제 나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총 뭐 20개 정도의 값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돼야 되고요. 이게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니까.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꼭 뽑아서 이제 딱 하나만 값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뭐 소프트맥스에서도 그렇고 확률로 아웃풋을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확률로 전체 클래스에 대한 것을 토해내면 이제 그것을 고려해서 최종 아웃풋을 내겠죠, 나중에. 자, 그래서 지금 약간 두 개의 괴리가 있어요. 이 위쪽 파이프라인은 셀 하나인데 박스를 여러 개 프로포즈한다. 아래쪽 파이프라인은 셀 하나당 클래스 하나만 프로포즈한다. 박스는 여러 개를 프로포즈하지만 클래스는 하나만 프로포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딱 봤을 때 바로 이제 단점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 게 이 박스, 이 이미지에서 지금 49개의 셀이 있고 그럼 최대 49개의 클래스만 프로포즈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되게 작은 종류의 물체들이 여러 개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오브젝트가 100개였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51개는 예측을 못 하겠네요. 그죠? 그런 레졸루션이 좀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나올 때 매트릭이 있겠죠. 매트릭이 있어야 뭐 로스도 구하고 할 테니까. 그래서 각 셀마다 벡터가 나올 겁니다. 어떤 벡터가 나오냐면 B개의 바운딩 박스에 대한 벡터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바운딩 박스 하나마다 5개의 정보가 있으니까 5 곱하기 B의 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셀 하나당 C개의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토해내야 되니까 5B 플러스 C 크기를 가지는 벡터 하나가 각 셀마다 나와야 될 겁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B가 2고 C가 20이라면 벡터는 이제 30개의 엔트리를 가지게 될 겁니다. 각 셀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첫 번째 박스에 대한 정보, 두 번째 박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 박스들이랑 별개로 그냥 셀 전체에 대해서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몇 개, 20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바운딩 박스 1, 2, 20개의 확률 값들.
가지고 프로포즈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각 셀당 OB 플러스 C니까 셀까지 다 셀을 전체를 다 통괄하게 되면 S 곱하기 S가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미지 하나에 지금 S가 7이라고 했을 때 7 곱하기 7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7 곱하기 7로 지금 그리드가 나눠진 거고 이걸 여기다 제가 복사했다고 칩시다. 7 곱하기 7 사이즈가 가로 세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쭉 깊이가 30개의 엔트리를 가지는 이러한 모양의 텐서가 이 빨간색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최종 결과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디텍션을 하겠죠.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지저분하게 많은 박스들과 각각마다 이제 프로포즈된 클래스가 있는데 얘네들이 나의 귀중한 자원이고 얘네들 중에 쓸데없는 애들 다 날려버리고 진짜 정답인 가장 정답일 확률이 높은 애들만 골라가지고 최종 결과물로 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7 곱하기 7 곱하기 30이 다 유용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로우 컨피던스 레벨이 어느 정도 낮은 스레시홀드보다 낮은 애들은 이제 다 제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RCNN과 비슷하게 넘맥스 서프레이션을 통해서 또 하나 제일 좋은 애 고르고 거기랑 겹치는 나머지 애들은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박스들을 여기 있는 수많은 박스들 중에서 대부분의 것들이 날아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괜찮은 박스 3개만 남아서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인퍼런스 플로우였습니다. 그러면 이 복잡해 보이는 인퍼런스 플로우가 있는데 사실은 CNN 하나 트레이닝하면 땡이에요. 이 복잡해 보이는 걸 해내는 데 있어서 그 CNN을 어떻게 구성하고 트레이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CNN 아키텍처는 이분들이 커스터마이즈한 24개의 컨버 레이어랑 여기에 있는 이 X자리에 있는 2개의 플립 커넥트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7 곱하기 7 곱하기 30 여기 나와 있죠. 이게 S by S로 나눈 거고 엔트리가 30개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랑 일치하는 크기예요. 이걸 하나씩 보자면 자 일단 이미지가 전체 이미지다. 전체 이미지. 박스 하나가 CNN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엔타이어 이미지 전체가 들어간다가 일단 첫 번째 달라요. 그다음 두 번째 라스트 레이어가 얘가 지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과 박스 프로포설을 두 개를 동시에 한다. 동시에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엔타이어 이미지에서 박스 나오고 박스에서 클래스 나왔는데 지금 엔타이어 이미지에서 동시에 두 개를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레이어들은 그러면 이 박스 프로포설과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하기 위한 피처들을 정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때 뭐 그냥 여기에 있는 스펙을 보면 뭐 주목할 만한 점은 뭐 바틀렛 아키텍처를 썼다. 중간중간에 원 바이 원 컴프 쓴 거 보이시죠? 인셉션에서 인스파이어 돼서 쓴 거고요. 사실 뭐 요즘엔 바틀렛 당연히 쓰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 이제 딱 인셉션에서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레퍼를 달면서 이때는 초창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 2개를 썼는데 이제 컨브 레이어로 쭉쭉쭉쭉쭉 줄여나가다가 막판에는 다 뒤섞었어요. 전체 이미지를 다 한번 제대로 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전체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섞어서 4096개로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텐서로 바꿨습니다. 이 2개의 레이어를 볼 때 전체 이미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인투이션이 있죠. 그럼 이제 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해야 될 겁니다. 트레이닝을 하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RCNN 뭐 이런 것과 비슷하게 프리 트레이닝을 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용 데이터셋을 가지고 프리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럼 이 앞에 20개 레이어를 트레이닝을 한 상태에서 이제 픽스를 해버립니다. 픽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해야죠. 디텍션 용도로. 그런데 이 20개 레이어는 픽스한 상태에서 그 뒤에 클래시피케이션 용도로 트레이닝했던 뭐 플립 커넥트 레이어랑 풀링 이런 건 다 없애버리고 4개의 컨브 레이어랑 2개의 새로운 플립 커넥트 레이어를 다시 랜덤웨이트로 만들어서 얘네들은 새로 완전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처음에 20개 레이어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이 6개 레이어를 트레이닝 할 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박스 프로포절도 잘해야 되고 클래시피케이션도 잘해야 되는 그걸 그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로스 펑션이 당연히 멀티태스크 로스 펑션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하나만 이치 오브젝트에서 트레이닝이 되고 거기에서 가장 이게 온리 원박스가 뭐냐면 IOU 가장 높은 친구겠죠. 넌맥 서프레션을 통과하네. 그래서 걔가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돼서 로스 펑션에 들어가는 거고 다른 쓸데없는 박스들이 다 로스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베스트 주자만 로스에 비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인퍼런스에서도 그 베스트만 살아납니다. 그럼 로스 펑션을 볼 텐데 자, 우리는 원 모델을 트레이닝 합니다. 모든 팔로잉 태스크를 하는 박스 프로포절도 해야 되고 오브젝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가 뭔지도 알아야 되니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하나의 로스 펑션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은 로컬라이제이션 파트랑 오브젝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컨피던스 파트랑 클래시피케이션 에러가 모두 포함된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스러운 로스 펑션이 나왔는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죠.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제일 위에 파트가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뭐 x, y 나오고 width, height 나오고 대충 뭐 박스에 관련된 얘기 같죠. 두 번째가 이제 confidence, 오브젝트가 있냐 없냐에 대한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classification error. 이 PC가 이제 특정 클래스의 확률인데 그게 이제 진짜랑 추정한 거랑 비교하는 거죠. 이거를 한 번 더 쪼개서 각 파트별로 볼게요. 로컬라이제이션 파트입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은 이제 두 파트로 나누게 돼요. 첫 번째 X, Y 들어간 거 보니까 센터 포인트에 대한 로컬라이제이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width, height에 대한 것을 이제 더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다 스퀘어드 썸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뭐 좀 서로 달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일단 첫 번째 얘가 이상한 기호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일단 이 시그마부터 볼게요. 시그마. 저희 시그마에서 S제곱계의 셀을 전부 다 보겠다는 거죠. i가 0부터 S제곱. 그러니까 셀을 전부 다 본다. 그 다음에 각 셀마다 B개의 박스를 프로포즈를 하기로 했으니까 B개의 박스를 모두 본다. 근데 사실은 모두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필터링 하기 위해서 넣은데요. 이게 무슨 필터링이냐면 만약에 i번째 셀에서 j번째 박스가 responsible 하다가 뭐냐면 highest IOU를 가져서 얘가 우리의 대표 주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1이 되는 거고 이 박스가 내가 책임지는 클래스에 대해서 대표 주자가 아니면 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박스들이 여기서 사실 사라질 거예요. 이 부분이 대부분 빵이 될 거고 몇 개에 대해서만 1이 돼가지고 로스가 계산이 될 겁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필터링이 될 거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왜 여기서는 그냥 순수하게 값을 비교하는데 갑자기 위스랑 하이트에서는 루트를 씌웠으니까 왜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 의도가 뭐냐면 작은 박스에 대해서 에러를 부스팅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절대적인 차이로 보면 이 에러랑 여기에 있는 에러가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쟀거든요. PPT 그 가로 세로를 정확하게 쟀는데
사람이 딱 봤을 때 이 왼쪽에 있는 큰 박스는 왠지 정확하게 예측한 것 같아요. 그죠?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아이오유도 실제 그럴 거고. 근데 이 오른쪽으로 가면 되게 부정확해 보이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절대값 자체를 가지고 로스 펑션에 넣으면 사실은 이런 작은 박스들이 트레이닝이 잘 안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작은 박스에 대해서는 조금만 틀려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 줄 필요가 있고 그걸 위해서 뭘 넣냐면 루트 펑션을 넣은 건데 루트 펑션이 보면은 0에서 1까지는 인풋보다 y 그 아웃풋이 좀 더 뻥튀기 되잖아요. 0에서 1 사이에서는 1부터는 더 작은데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위스랑 하이트를 비율로 나타내기로 했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 값이거든요. 그 이미지의 제일 가장자리가 0,0이고 그 다음 가장자리가 1,1이기 때문에 다 이 사이 값으로 우리가 좌표를 표시해서 0과 1 사이 값이기 때문에 루트 펑션을 넣으면 더 뻥튀기 됩니다.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뻥튀기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작은 박스일수록 로스 펑션을 키울 수 있다. 그럼 작은 박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이 지금 다른 쪽에도 이제 코이피션트들이 붙을 텐데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은 이제 코디네이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로스들이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웨이트를 뭔가 다르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가 아니라 각 로스가 지금 역할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기 때문에 특히 로컬라이제이션 에러가 좀 어려워요. 그 잡기가. 그래서 얘네들을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로스 펑션들은 다른 항목에 비해서 좀 뻥튀기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실제로 아마 값을 5를 썼을 겁니다. 네, 5라고 썼네요. 네. 여기에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관련된 에러보다 로컬라이제이션 에러가 5배 커져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하나씩 얘기하는 것들이 멀티태스크 로스를 만들 때 사실 일반적인 과정이거든요. 이런 코에피션트 넣는 것도 멀티태스크 할 때 무조건 고려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태스크별로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오브젝트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또 로스로 나타내야 되는데 만약에 뭔가 있다 그럼 이런 로스를 나타내고 만약 뭔가 없다 그럼 이런 로스를 나타내는 건데 있으면 1에 가깝게 예측을 해야 되는 거 없으면 0에 가깝게 예측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굳이 두 개를 따로 나누지 않고 그냥 하나의 로스 펑션을 쭉 합쳐가지고 있든 없든 실제 정답하고만 맞추면 되잖아요. 자동으로 없으면 0에 가깝게 할 거고 있으면 1에 가깝게 할 텐데 굳이 있는 케이스랑 없는 케이스를 두 개로 분리한 게 또 이유가 있어요. 일단 컨피던스 레벨은 오브젝트가 있을 확률에다가 IOU 곱한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있는 케이스랑 없는 케이스를 굳이 구분한 게 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없는 케이스에 대해서 가중치를 뒀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박스를 쳐보면 그 박스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괜찮은 물체가 있을 확률보다 없을 확률이 훨씬 더 많죠. 이상한 백그라운드에 박스를 칠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전체 이미지에서 아까 같은 경우에도 오브젝트 3개밖에 없었잖아요. 공허한 박스들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플로 따지자면 뭔가 없는 거를 맞추는 게 훨씬 더 트레이닝하기 쉽고 있는 걸 맞추기가 좀 데이터가 적은 상황인데 사실 우리의 목적은 없는 걸 잘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 이런 거죠. 이미지에 박스가 9개의 박스가 백그라운드였다. 근데 이 백그라운드를 백그라운드라고 잘 맞췄다. 근데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그럼 사실 일반적인 정확도는 90%의 정확도인데 사람이 봤을 때는 다 틀린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없는 경우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로스 가중치를 좀 낮췄습니다. 0.5로 낮춘 거죠. 그래도
데이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트레이닝 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이 경우에 그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로스를 많이 줘서 극복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모든 클래스 에러에 대해서 맞추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내가 프로포즈한 클래스가 맞냐 틀리냐를 단순히 에러로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다 이제 따져가지고 맞춘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이 이미지에 대한 좀 전체적인 감이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만 실제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에만. 오브젝트가 없는 경우에는 다 빵이어야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딱히 빵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냥 out of concern이죠. out of concern.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에만 얘가 1이 돼서 이 로스가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30초만 기다렸다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음미를 해보시고 성능을 가볼게요. 자, 성능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욜로가 있죠. 욜로가 있고 여기 fast RCNN이 있네요. 보면은 MAP가 좀 떨어져요.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아무래도 박스를 일일이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떨어진다. 하지만 속도가 고작 90배 빠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MAP를 살짝 손해봤는데 지금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현상이 있고 오리지널 RCNN에 비교해 보면 원래 이미지 하나당 40초 걸렸는데 지금은 이미지 하나당 22ms가 걸리니까 1800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빵 떴어요. 너무 많이 빵 떠고 테드 톡에도 이거 개발하신 분이 나와서 톡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가 전 사실 이게 논문을 억셉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준비한 데이터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entire 이미지를 쓱 봄으로써 어떤 추가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걸 뭔가 어필을 해야 논문이 좀 더 괜찮아질 테니까 이제 피카소 그림에서도 잘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백그라운드 전체를 보면서 박스도 프로포즈하고 클래시피케이션도 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것들은 전체 이미지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다라는 차이를 한번 이분들이 추가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재밌었지만 왠지 그냥 논문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 높여보려고 추가 실험을 한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근데 욜로가 전부가 아니겠죠.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정확도 떨어지는 걸 좀 더 파고 들어가면 RCNN과 욜로 차이에 봤을 때 RCNN은 코렉트니스가 좀 더 중요한 반면에 욜로는 로컬라이제이션 에러, 박스 치는 게 좀 부정확했다라는 뜻이죠. 이게 왜냐하면 뭐 사실 이 컨셉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데이터로부터 박스를 배우잖아요. 완전 CNN 트레이닝을 통해서 박스를 배우잖아요. 뭐 슬라이딩 윈도우로 막 쳐보는 것도 아니고 셀렉티브 설치도 아니고 그냥 진짜 이미지를 순수하게 보면서 어떻게 박스를 칠지 배워나가는 게 욜로인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다양한 종류의 박스를 다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볼 수는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보지 못했던 종류의 사이즈를 가진 예를 들면 나는 주로 뭐 정사각형 오브젝트를 주로 봐왔는데 갑자기 길다란 어떤 뱀 같은 친구가 나타났다 테스트에 그럼 난 그런 박스는 사실 학습한 적이 없기 때문에 테스트 환경에서 잘 못할 겁니다.
그래서 new거나 unusual한 expect ratio를 가진 박스는 프로포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퀘어 루트를 써가지고 weight가 아니고 width랑 height를 잡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셀 하나가 클래스 하나만 프로포즈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은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 있거나 하면 좀 곤란합니다. 새가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거나 하면 그걸 절대 일일이 맞출 수가 없죠. 기껏해야 최대 49개의 클래스까지 프로포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욜로가 여기서 멈추진 않았어요. 계속 욜로 계열로 계속 따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버전 2, 버전 3, 지금은 버전 5, 버전 6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욜로 5를 그냥 돌립니다. 그게 지금 뭐 임플리멘테이션도 잘 돼 있고 해서 또 욜로가 계속 아이디어를 추가해 나가면서 발전하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욜로를 개발한 팀은 xnor.ai라는 회사를 창업했고 이 회사는 2020년에 애플에 인수되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성공한 거죠. 관련된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심심하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욜로가 나온 뒤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셀 하나당 클래스 하나만 꼭 프로포즈 해야 되는가? 셀 하나당 여러 개의 클래스를 프로포즈하면 훨씬 더 많은 클래스를 내가 예측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싱글샷 디텍터라는 컨셉은 유지하면서도 셀 하나당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프로포즈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게 다음 단계죠. 이게 SSD라고 ECCB 2016년에 나온 겁니다. 여기 앵커 박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욜로에서 나온 박스는 좀 공허한 박스예요. 이게 어떤 클래스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냥 공허한 박스인데 SSD에서 나온 앵커 박스라는 것은 그 박스 자체에 클래스 프로버빌리티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의미한 좀 더 알찬 박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욜로는 이런 식으로 텐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셀 하나당 지금 박스 2개, 그 다음에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근데 멀티플 오브젝트를 하고 싶다 그랬으니까 셀 하나당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식으로 박스를 똑같이 2개를 프로포즈 하는데 욜로는 박스에는 거의 위치 정보, 오브젝트니스 정보밖에 없고 클래스를 따로 띄워놨는데 SSD는 박스 안에다가 클래스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약간 다르겠죠. 박스 하나당 이제 C 플러스 4개의 정보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니스를 뭐 따로 여기다 PC로 넣지 않은 거죠. 이런 식으로 따로 넣었고 그 다음에 박스를 두 번째 단점이 뭐였냐면 욜로에서 너무너무 순수하게 데이터로만 박스를 배운다라는 게 약간의 단점이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약간의 초반에 predetermined default anchor box, predetermined 사이즈로 일단 프로포즈를 하자. 그 다음에 걔를 refine 하자. 원샷 디텍터지만 여전히 그런 컨셉을 투 스테이지랑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으로 박스 프로포절이 predetermined ratio로 몇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refine 하는 식으로 하면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오브젝트를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졸루션 관련돼서도 아까 욜로의 단점에 제가 썼지만 그리드 사이즈가 하나, 그러니까 CNN을 다 통과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7 곱하기 7에서부터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다양한 걸 해볼 수가 없죠. 그다음에 글로벌 바운딩 박스가 있고 boxes learned from data 이런 식의 세 가지가 이제 단점이 있는데 SSD는 뭐가 다르냐면 그리드 사이즈가 되게 달라요. 뭐냐면 7x7으로 CNN을 다 통과시킨 다음에 프로포즈를 하는 게 아니라 CNN을 통과시키다 보면은 그 피처 크기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잖아요. 근데 욜로는 다 줄어든 다음에 7 곱하기 7 상태에서 프로포즈를 한다면 SSD는 큰 피처 맵에서도 바로 프리딕트하고
약간 줄어든 상태에서도 또 프로젝트하고 또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레벨의 크기에서 각각 다 박스를 뽑아내고 프로젝트를 하도록 바꿨습니다. 맨 마지막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로컬 앵커 박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욜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셀에서 프로포즈를 한다. 그럼 센터 포인트는 여기 있지만 막 전체를 다 관장하는 상당히 큰 박스를 맘대로 프로포즈 할 수 있었잖아요. 되게 작은 박스도 프로포즈 할 수 있었고 되게 대중이 없이 맘대로 사이즈를 컨트롤했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 피처맵 사이즈에서 셀이 이제 3x3 셀로 그룹화를 시켜서 그 내에서만 박스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로컬한 앵커 박스가 나오게 되고 그럼 당장의 질문이 이렇게 작은 식으로만 박스를 그리면 이렇게 큰 애는 어떻게 합니까? 큰 애는 어떻게 박스를 그립니까? 라고 물어보실 텐데 얘는 이 큰 피처맵에서는 어차피 대상이 아니에요. 언제 예측할 거냐면 피처맵을 더 줄여서 하이 레벨로 가다 보면 언젠가 피처맵이 이렇게 줄어들 거잖아요. 거기서도 똑같이 3x3으로 박스를 그릴 텐데 이때는 큰 친구가 잡힙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레벨에서 로컬 앵커 박스를 프로포즈를 하게 되면 다양한 크기의 애들이 다 잡힐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욜로처럼 스케일은 고정시켜 놓고 박스 크기를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할 필요가 사실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키텍처를 욜로랑 비교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욜로는 일단 CNN으로 줄일 때까지 줄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2개를 했는데 이게 느릴 수밖에 없겠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오버헤드가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얘가 느립니다. 글로벌 컨텍스트를 잡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느립니다. 그 다음에 파인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7x7 이상의 어떤 클래스를 프로포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크기도 당연히 제한이 되고 셀 하나당 2개씩 하면 98개 박스. 근데 이제 SSD가 좋은 게 뭐냐면 풀리 커넥트 레이어 통과 안 시켰어요. 글로벌 컨텍스트를 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럼 되게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글로벌 컨텍스트를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왜냐하면 각 레벨마다 계속 프로포즈를 해왔기 때문에 글로벌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박스가 줄어든 상태에서도 전체를 뒤섞어야 큰 박스를 프로포즈하고 작은 박스도 프로포즈하고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2단계에 왔을 때는 작은 박스는 사실 얘가 관심도 없어요. 작은 박스는 얘가 다 프로포즈 했을 거기 때문에 내가 2단계에서 파인 디테일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레이어마다 롤을 나눠놨기 때문에 컨브로만 해도 그리고 로컬 앵커 박스로만 해도 충분히 여러 가지의 다양한 크기의 오브젝트를 잡을 수 있다라는 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욜로는 다 줄인 다음에 여기에서 박스를 프로포즈 했지만 SSD는 이런 단계에서도 좀 얼리 레이어에서도 박스를 프로포즈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피처는 로우 레벨 피처겠지만 로컬라이제이션 정보는 훨씬 더 강하겠죠. 픽셀이 다 파인 그레인드 하이 레졸루션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를 통해서 파인 디테일을 잡고 여기서는 비교적 전체를 글로벌하게 볼 수 있는 컨텍스트를 잡고 해서 그 어느 것도 뭐 놓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각 레이어마다의 강점을 다 살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스가 무진장 많이 프로포즈 된다라는 것도 이제 좋은 점이겠습니다. 그리고 각 박스마다 클래스가 다 다르다. 앵커 박스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래서 레졸루션도 사실 욜로보다 낮게 했는데도 뭐 MAP가 더 좋아요. 그죠? 이것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고 성능이 속도도 빠른데 MAP도 좋고 레졸루션도 낮으니까 사실 손해 볼 게 욜로 버전 1에 비해서는 없는 거죠.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욜로도 나름대로 계속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욜로 버전 2, 3로 가면 얘기가 좀 달라지고요.
로스 펑션은 대동소이하게 할 겁니다. 대동소이하게 할 겁니다. 멀티태스크 로스를 하겠죠? 근데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로스만 조금 다르게 했어요. 루트로 하는 대신에 비율로 했습니다. 비율. 그래서 오리지널 그라운드 박스의 디폴트 박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로스 크기가 뻥튀기 되는. 왜냐면 여기가 분모에 들어갔으니까. 그런 식으로 루트 펑션 대신에 분모에다가 박스 크기를 넣어줌으로써 로스 펑션을 작은 박스에 대해서 뻥튀기를 했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에 대해서는 또 로그 펑션을 취해서 로그 펑션도 약간 이런 모양이잖아요. 위로 볼록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로그 펑션을 통해서 또 작은 박스에 대해서 뻥튀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무스 펑션을 넣었는데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 테크닉이죠. 로스가 약간 트레이닝 데이터가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왠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상한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로스가 원래 보통 1, 2 이렇게 나오던 로스가 100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이미지 하나 때문에 내가 이 100을 줄여야 돼 하면서 그 이미지 하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트레이닝 됐던 정보가 다 바뀌면은 너무 황당하니까 그렇게 로스를 뻥치게 하기보단 로스가 너무 큰 경우에는 약간 계속 볼록으로 가기보다는 다시 일자로 펴서 리니어하게 증가하도록 하면 큰 로스에 대해서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영향받는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컨피던스 쪽 있고 그 다음에 그 로컬라이제이션 쪽 있고 근데 이것도 로컬라이제이션의 웨이트를 얼마나 줘야 될 거냐 이슈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욜로의 경우에는 5였죠. 근데 SSD에서는 5 말고 1이라고 했어요. 1. 이게 왜 그러냐면 욜로는 from scratch에서 바운딩 박스를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에러가 너무 많아요. 사실 에러가 너무 많아서 로스를 크게 줘서 로컬라이제이션에 특화되도록 트레이닝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SSD는 처음에 프로포즈된 박스가 from scratch에서 아무렇게나 랜덤 박스가 아니라 나름대로 정제된 predetermined ratio가 있잖아요. 뭐 3대 1, 뭐 1대 3, 뭐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predetermined ratio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로스가 무지막지하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앵커 박스를 썼다는 이유로 5라는 가중치가 1로 줄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분들이 발견을 하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